네,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요. 가닥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박찬정 변호사님이 국가의 원로로서 쓴소리해주고 계시는데요. 방향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전제로 네. 이봉규 대표께서 나를 국가 원로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네. 내 얘기 좀 통해야 원로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 내 말이 잘 안 통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 말이 그냥 공중에 퍼져버리는 거 아닌가. 통할 걸요? 그런데 나를 원로라고 한다. 이게 좀 부담이에요. 아닙니다. 통할 걸요? 하여간 뭐 그렇게 네. 지칭해 주셔서 막 감사를 드리는데 네. 이제 그런 어떤 자괴감이 드는. 아, 네. 근데 통합니다. 왜냐면 지금 들을 사람 다 듣고 있고 또 정치하는 사람 다 듣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들이 이제 욕심을 부리고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이제 안 따르고 이제 그런 국민의 여론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못 놓고 이런 게 있겠죠. 그게 이제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는 내려놨는데 울산은 또 사표를 안 하고 가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 일련의 이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죠. 예.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후보 단일화에도 노력을 했고 예. 그리고 당선자 비서실장을 해갖고 여러 가지 인사나 이런 데서 조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실세고 공로도 있는 사람이. 네.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받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트집이 잡히고 이래서 물러서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여론이 계속됐는데 본인이 결단해가지고 일단 물러섰습니다.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서 물꼬를 텄고 그래가 김기현 대표도 뭐 못 이기지 이걸 극복할 수 없이 자리를 버틸 수 없지. 그러니까 대표직은 사퇴하고 이 대표 말씀대로 울산 출마는 일단 보류했는데 네. 나는 울산 출마도 안 하리라고 봐요. 안 하리라고 본다고요. 그런데 그까지 합쳐야 이게 김기현 효과가 있고 김기현 대표는 이러나 저러나 강서구청장 참패와 당 운영에 있어서 책임이 있거든. 그렇죠. 그 참패가 용산 책임이다. 용산 책임도 있지. 그건 이쪽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럼 후보를 안 내게 해야 된다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혁신위가 구성됐다는 그 자체가 정치 도의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대표인데 이 뒤 감당을 할 수 없어서 혁신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이상 더 무슨 책임이 있나. 그럼 책임을 확실히 듬뿍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김기현 대표 사태의 그 물갈이 효과가 뭐 미미해져 버렸는데 뭐 그래도 5월말까지는 나는 울산 지역 불출마 선언하라. 울산 지역이 네. 험지 같으면 내 얘기 안 해요. 험지. 네.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험지 출신으로 대표가 됐다 그러면 대표 사퇴로 충분해요. 그런데 그거 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으로서는 양지야, 양지. 그러니까 그건 물러서야 된다. 근데 이 물갈이와 관련해 갖고 오늘 이 대표께 대전제로 하나 말씀 이 시청자들에게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당 주력은 이 낙동강 벨트거든. 예. 인유한 교수가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는데 그 태백산에서 발원한 것이니까 예. 강원도 경상남북도 이 지역을 말하는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의 텃밭은 이 지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 이 지역의 다선 중지는 윤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물러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국민의힘당 이 낙동강 벨트 지역 출신 수도권을 제외하고 수도권은 뭐 121석 중에 18개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18명은 열심히 싸웠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낙동강 벨트의 주력들이 문제인데 이 사람들의 기본 생각은 절대로 기득권 안 내려놓는 게 원칙이야. 1. 기득권 안 내려놓는다. 2. 다음 총선에 반드시 공천받아야 된다. 안 물러선다. 길을 쓰고라도 공천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예.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지역이 1.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점이 하나예요. 그렇죠. 2. 국회의원의 특권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이건 뭐 여야 모두에게 걸친 문제지만은 국회의원 특권이라는 게 내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네. 특권 폐지해야 되고 상정인 금배지까지 폐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원 일단 그 낙동강 벨트에서 한번 당선되면 중앙당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차기 공천에 줄만 잘 서면 되니까 모든 걸 눈 감고 기득권 지키고 4년 동안에 그 특권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빈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4년 동안에 부자가 되고 또 부자는 그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고 그러니까 그 4년 동안에 공중에 푹 떠서 전부 얼굴에 윤기가 들고 국산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세비 충분하고 해외여행하고 거들먹거리고 산하기관에 전화하면 고분고분하고 어디를 가도 국회의원 배지 달고 가면 일단 예. 고우나 미우나 주목해주고 아니 4년 동안에 붕 뜬 기분이야. 근데 이 특권이 언제부터 오늘의 이 금배지 폐기까지 나왔는가 하면 87년 60 항쟁이 기준입니다. 네. 그 이전에 여야는 그런 특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국회의원의 특권이 점차 이렇게 쌓이고 높아져 가고 그런 과정을 밟다 보니까 지금 87년 60 항쟁으로부터 금년이 36년이야. 네. 36년은 지나는 사이에 그 13대 14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15대 이후부터는 이게 특권 쌓기.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이 본직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이건 뒷전이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죠. 이런 분위기에서 아니 공천만 되면 반드시 되는 그 지역에 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출마를 함부로 하겠어요? 안 한다고. 예. 그게 현재의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다. 네. 그러나 인요한 위원장이 감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윤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물러서라. 이래갖고는 안 되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물갈이를 해야 되겠다. 네. 그 과학적 근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학적 근거는 이게 국회에서 국민의힘당은 야당이었잖아요. 네. 지금 이 21대 국회가. 국회에서는 뭐 소수. 특히 작년 8월 이후 이재명 대표 체제가 민주당에 들어선 이후에는 과반수 넘는 의석을 가지고 네. 못할 짓이 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국회 입법부에는 입법 독재가 민주당이고 네. 이쪽이 야당이라고. 그러면 야당 몫을 해야지. 야당 몫을. 제대로 했느냐? 내가 보니 거의 제대로 안 했어. 그러면 그걸 다시 말하면 싸워야 되는데 집권당이 됐지만은 입법 독재를 저지하고 이걸 파쇄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싸우지 않은 거 이제 그걸 계량화한다는 겁니까 과학적으로? 그 싸웠느냐 안 안 싸웠느냐. 싸웠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지. 초선이니까 괜찮고 다선이니까 물러나야 되고 대통령하고 가까우니까 물러나야 되고 이건 아니다 그야. 그러면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 하는 과학적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간단해요. 공천관리위원회 앞으로 구성되면 내 말 참고로 해요. 우선 국회 내에 발언록을 발언록. 거기에 어떤 발언을 했느냐. 그다음에 국회 외에 집회 같은 데서 어떤 발언들을 하고 이 정권과 맞섰느냐. 예.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방송 출연 등을 통하고 그다음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이게 민주당 이 행패를 고발하고 타도하자고 주장하고 했느냐. 예. 이거 하면 딱 나와요. 이게 딱 나와. 과학적 근거가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에 물어봐도 되겠네. 다선 중진들은 뭐 몸조심하느라고 굳이 뭐 싸울 필요가 없지. 잘못 싸우다가 민주당 개딸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다음에 초선 재선 의원들 열심히 싸워야 할 사람들이 안 싸워.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변한 거예요. 지난 36년 사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영호 사건 같은 게 대표적인데 그렇죠. 네. 태영호 의원이 두 가지 발언 할 말 한 겁니다. 4.3 제주 폭동은 북한의 지령이 이한 것이죠. 틀림없는 일이고. 제대로 얘기한 거죠. 예. 그리고 백분 김구주석이 48년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한 것은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 그것도 사실이야. 김일성에 속은 거다. 예, 예. 그것도 사실이고. 예. 그런데 이 태영호 의원 문제를 처리한 데 있어서 이게 국민의힘당은 뭐랬지. 이 두 개의 진상을 모르는 의원들이 나는 대부분이라고 봐요. 이 진상을
태영 의원이 바른말 한 것이 저게 바른말이라고 인식한 숫자가 적은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다수는 지금까지 좌파들이 이게 모략적 선동선전한 것에 대해서 감염이 돼가지고 엉뚱하게 저쪽의 생각에 감염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썽꾸러기가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초선 의원들도 이재명 상대로 안 싸우지. 괜히 아까 말한 것처럼 개딸도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고. 제가 하나 아주 그 언짢은 거는 백범 김구주석이 이 단독정부 수립을 그러니까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게 뭔가 하면 북한은 이미 김일성 정권이 들어섰고 남한의 48년 50선거를 방해해갖고 이쪽에 단독정부 수립을 못하게 되면 저쪽이 그냥 저절로 먹으려고 했으니까 그거죠. 그 전에부터 백범 김구주석을 쭉 간첩 보내가지고 꼬신 거죠, 말하자면. 그렇지. 이렇게 주변을 이 포위를 해가지고 백범 보고 북한은 이미 김일성이가 정권 들어섰고 남쪽은 이제 이승만이가 대통령 되면 이게 뭡니까? 통일정부 대통령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꼬신 이제 거예요. 홀딱 넘어간 거예요. 내가 김구라도 그럴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반대하는 입장에 섰는데 이게 초선 의원 내 이름은 기억 못 하는데 그 태영호 발언 후에 텔레비에 나와가 이러더라고. 우리 당은 김구 선생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아, 미친. 내가 옆에 있으면 경고를 엄중히 하려고. 야, 이 사람아 공부 좀 해라. 지금은 이 문제를 이 국민 전체가 워낙 좌파들의 선동 선절에 몰입돼 있으니까 그것을 깨기는 대단히 어려우니까 당분간은 그런 발언을 좀 자제해주고 우리 당에도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연구해. 이게 정답인데 우리 당은 뭐 100번.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다. 내가 참 이거 민망한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 지키고 공천에 매몰되지 싸우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싸우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다 그 뭡니까 뭐 시천말로 이런 말이 떠돌군요. 쓰레기차 피하니까 똥차에 깔려 죽는다고 장제원, 김기현이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김기현은 불출마 안 했지만 대표 내려놓고 하니까 똥차들이 밀려온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 검증 기준을 가지고 없으니까 상당 부분 물갈이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물갈이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느냐 그게 그 지금 대구시와 부산시의 경우에 내가 어제까지 귀담아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는 스스로 물러서지 않으면 물갈이 대상이 되리라 하는 게 되게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거기. 근데 그런 지역에 지금 공천 신청자가 몰려 있다 이거야. 부산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여러 군데인데 보통은 거의 10명 가까이가 공천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자 몇 면을 내가 이렇게 이제 대강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기득권과 그다음 물갈이 대상자를 치우고 나니까 그 자리에 그러니까 장애물을 치우고 나니까 지금 누가 말하는 대로 쓰레기 똥차가 들어온다. 쓰레기차를 치우니까 똥차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치우니까 쓰레기 앤드 똥차가 범벅이 돼갖고 밀고 들어오는 현상이 생기면 물갈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요. 차라리 구간이 명관이다. 해먹던 사람들이 계속 해먹어라. 그러지 뭐 때문에 장애물을 치우고 우리가 여기 목청 높여갖고 이게 물갈이 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 사이에 쓰레기 똥차가 들어앉으면 그게 무슨 꼴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 기준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저께요. 누가 맡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비대위 체제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 물갈이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쓰레기 똥차가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우려 가운데 올드보이들이 등장해요. 올드보이들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김무성 전 대표, 황교안 전 대표가 나도 지역구에 나가겠다. 김무성 전 대표는 그 영구지 영도에 나가겠다. 부산 영도. 그 먼저 번에 그게 국민의힘당이 민주당과 6.9%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하니 그것도 위험하니까 내가 나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이봉규 TV를 통해 두 사람에게 나오면 안 돼. 나오지 마라.
둘 다 내 후배들인데 나오지 마라 무슨 소리야. 이게 장애물 치웠더니 그들도 나오면 쓰레기 똥차 취급받아.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새로운 사람을 내세우고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경우에 그러면 물갈이한 그 지역의 신인이건 뭐 나이 든 사람이건 그러면 거기엔 또 어떤 기준으로 채워야 되는가를 얘기할 수밖에 예. 없지요. 거기에는 그것도 또 과학적 기준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거기 낙동강 벨트 지역에 공천하면 당선되기 쉬운 그런 지역일수록 전국적 명망은 없어도 그 해당 지역구와 약간의 연고가 있는데 그 사람의 잠재력으로 봐갖고 열심히 싸울 사람이고 장래성 있다 보면은 요런 사람을 가려야 돼. 네. 요런 사람을 가려가 공천을 해야 된다. 예.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싸운 흔적이 있는 사람. 네. 흔적이 과학적으로. 있으면 더욱 좋고 좋고, 예. 싸울 가능성이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장애물 치웠더니 쓰레기 똥차 들어오듯이 여전히 쓰레기 똥차가 되어버릴 사람들을 공천하면 안 되고요. 되지.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쓰레기 똥차가 나와서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얘기할 거는 이 특정일을 지목해서 대단히 제가 좀 부담이 되지만은 이게 전부 위기 상황이니까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이게 사활이 걸렸으니까 얘기인데 이영 의원이라고 있더라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했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21대 때 어느 대학 교수를 하다가 그 방면의 전문가 이게 발탁 케이스로 비대위원이 됐다가 네. 그 작년 5월에 윤석열 정권 출범하며 1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장관들 물러갔는데 물러서고 그러고 본인이 어떤 희망을 표현했느냐. 강남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서초구나, 예. 서초 갑을구나, 분당. 예. 그러니까 수도권의 이게 안전지대에 그러니까 분당과 서초구를 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장관 했던 사람이 이 참 민망한 얘기인데 누군가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 그 뉴스 봤느냐고 그러더라고. 못 봤다고 그러니까 한번 챙겨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건방지다 이거야. 건방져. 이게 이 덜 떨어졌다 이거야. 이게. 예?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자기가 이제 뭐 벤처 뭐 전문가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최고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장관. 그렇죠. 그 장관 함부로 합니까? 어유, 그럼요. 국회의원 몇 번 한 거 소용없어요. 장관 한 번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장관 지냈다 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관존 민비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또 장관은 숫자가 적고 국회의원은 숫자가 많다는 그 점 때문에 국회의원 몇 번 한 것만 갖고는 대우 못 받아요. 장관 총리 3개월짜리 4개월짜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 평생 총리라 그래요. 어디 가면 이 총리 김 총리 이런다고. 그다음에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장관 이 소리를 듣는데 그래 편안하게 누릴 거 다 누렸다가 이제 또 안전지대에 가서 그게 금배지 달고 또 그 안전한 기득권 4년 누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얌체족이죠. 예. 그 말이 아주 적절하네. 얌체족. 예. 얌체다. 얌체족. 예. 그러니까 이런 얌체족을 공천하면 이게 그림을 버린다. 네. 이걸 앞으로 공간 관리위원장 맡은 이가 명심하길 바랍니다. 지금 누가 이제는 새로운 비대위 체제에 관심이 모여져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맡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명. 근데 그게 누가 떠오르는데 이 사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지명한 사람 외에는 이게 억울하게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떠오르는 이름 가운데 현재까지 나는 원희룡 장관이 적임일 것 같아. 비대위원장으로. 근데 이제 뉴스에 어떤 평론가는 그거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게 개항 을구에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과 대척점에 있어서 부담이 되지 않겠냐. 근데 나는 그럴수록 좋다 이게. 비대위원장 하면서 개항 을구에 나가야 돼요. 개항 을구. 그리고 그러니까 저쪽도 당대표면서 개항 을이니까 야 대장끼리 한번 붙어보자. 상관없지. 그림이 좋지. 그림 좋네. 내가 거기 도망갈 것 같아. 도망가겠지. 이재명 도망가요. 아주 도망가든 안 가든 거기 개항을 꽂고. 그렇지. 예,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으로. 그건 지난번 이 방송에서도 내가 말씀하셨죠. 이재명이 도망가든 안 가든 개항을에 원희룡은 깃발을 꼽다. 거기에 비대위원장 아무 부담 안 돼요. 그 한동훈
장관 얘기인데 한동훈 장관은 선대위에서 선대위. 전국 선거를 지휘해요. 아, 예. 이렇게 예. 이게 배치를 해야 된다. 네. 동감입니다. 그런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이건 내 개인적인 예, 의견. 개인적인 의향이시지만 대부분 우파를 사랑하시는 인사들 말씀은 한동훈 이제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비대위원장은 피 묻히는 자리이고 리스크가 있으니까 정치 경력이 좀 있는. 그리고 원희룡은 정치도 한 3선 했고 뭐 도지사까지 했고 그러니까 정치판에 오래 이제 굴렀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걸 맷집이 좀 있으니까 원희룡이 맡아서 하고, 한동훈은 인기가 좋고 새로운 스타고 앞으로 끌어갈 사람이니까 전국을 돌면서 스타 플레이어로 선대위를 위원장을 맡는 게 좋겠다. 이게 아름다운 그림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공관위원장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공천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언론은 떠오르지 않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 검증을 통해 가지고 물갈이 하겠다는 소신과 네. 그 방안을 확실히 익힌 사람이 공관위원장이 돼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21대 국회에 그러니까 3년 반 전에 그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이가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거든. 네. 말아먹었죠. 그러니까 뭐 팔아먹은 데도 있는 것 같아. 내가 이거 구체적으로 말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공천하면 무조건 되는 지역에는 어떤 특정 지역 같은 데는 말이야. 이게 암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징후가 군데군데 있고, 여기 사람을 여기다 받고, 가령 대표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가 양산에 나가겠다 그러거든. 예. 거기에 민주당의 김두관이 나가겠다고 선언한 지역이야. 그래 나는 거기 가서 붙겠다 그랬는데 이게 그 공천 안 하니까 무소속으로 나갔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의석 하나를 그 김용호는 까먹은 꼴이야. 네. 거기 수성을에 나와가지고 무소속으로 당선됐는데 아니 양산에 가고 김두관을 낙선시키면 하나 플러스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수성우는 또 딴 사람이 나가도 되는 거고. 그렇지. 근데 본인이 그 무소속으로 나갔어. 그러니까 두 개를 잃은 셈이지. 두 개를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 교훈으로 삼는다면 그 아주 무원칙한 거야. 무원칙. 아주 그 다른 것도 막 엄청나게 정실에 많습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 그리고 암거래 그다음에 뭐 중진들은 뭐 김재원 의원을 말이지 경북 지역 연구자인데 수도권에 받고 그런 아주 모욕적인 행위 유권자에게 모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아무데나 뽑아가지고 낙동강 벨트 사람은 수도권에 인유한 교수가 그런 얘기하는데 그건 인유한 교수가 선거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거는 그거 안 되는 일이야. 뭐 김기현이 그냥 울산에서 떠나서 서울 어디에 나가노? 그렇죠. 서울 어디에 나가노? 나갈 데가 어디 있노? 하태경 정도는 싸운 사람이니까 수도권에도 일정한 부분 말하자면 인지력이 있으니까 몰라도 그 외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알겠습니다. 자, 원희룡 비대위원장, 한동훈 선대위원장 카드가 대세를 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관위원장만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직 모르지만 이제 보수 우파 인사들의 중지라는 거. 박찬종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